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26페이지 담보물권입니다. 총솔에서 담보제도가 나오죠. 담보제도의 의의, 그 다음에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담보제도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돌려받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뭐죠? 담보제도인데, 보증인을 세우면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고요. 또 담보권을 설정하면 그걸 우리가 뭐죠? 물적담보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인적담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물적담보만 시험 범위고,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 유치권 두 가지가 일단 시험 범위다. 그 다음에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전형담보 해가지고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는 우리가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담보법에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할 거란 말이죠.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담보물권의 특성 해가지고 1번 부종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죠. 쉽게 말하면 돈을 안 빌려줬으면 담보를 설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줬어야, 채권이 있어야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고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똑같은 논리 때문에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불가분성은 지역권에서 나온 불가분성은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의 효과가 미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5천만 원 갚았다 그래서 저당권이 반으로 주는 건 아니죠. 5천만 원을 갚았더라도 그 저당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물상대위성.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건 저당권에서 할 거예요. 저당권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에서 문제가 나왔죠.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맞죠? 이게 뭐죠? 부종성이고요.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맞죠? 이게 뭐죠? 수반성이고요. 3번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입니다. 압류가 필요하고요. 자세한 거는 저당권에서 할 거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 전부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맞는 지문이,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고요.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유치권 할 때 잠깐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저당권에서 할 겁니다. 3번 담보물권의 효력에서 가장 주된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우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건데, 기억할 것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유치적 효력은 반환을 거부하는 거죠. 가다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유치권의 효력이고요.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효력은 뭐냐면 저당 목적물로부터 수익을 챙겨가지고 변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수익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현행 민법에는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이제 2절에서 유치권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유치권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꼼꼼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제 유치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뭐예요? 유가증권이라는 거죠. 물론 유가증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위주로 생각해 보자고요. 유치권의 기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자기 거죠. 근데 유치권의 객체는 반드시 누구 거야 돼요? 남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무엇을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유치권은 반드시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진 않는데 주의하실 점은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무조건 소멸된다는 논리에서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상대위에 대한 개념을 찾고 저당권을 미루고 있는데 물상대위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예요.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유치권자는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죠. 따라서 유치권은 소멸해야 되므로 논리적으로 유치권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채권이어야 되냐면 이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 거죠. 물건에 뭐라고요?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교재 이거를 우리가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저를 물었어요. 물어서 저는 그 물면 그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 강아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강아지도 뭐예요? 물건이니까. 물론 뱃속에는 유치하면 안 되고 집에다 끌고 와야 되겠죠. 집에다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데 개가 저를 물었다는 이유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고양이를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TV를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가 물었으면 개를 유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말은 그 채권이 뭐로부터요?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개가 물었으면 개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집에 고양이나 TV를 유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여기서 근데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채권이 만약에 유익비나 필요비나 또는 신축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신축한 것이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돼요?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또는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또는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이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도래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되는 건 아니죠. 5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설정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약정담보물권은 변제기 도래 전에 설정하고 성립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돈 받을 때가 돼야 비로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특색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는 다 법정 담보 물권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유치권을 이유로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변제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시나요? 가끔 건물 같은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걸 보시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부하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경락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변제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경락인에게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권자가 돈 달라고 요구하고 안 주면 그 경락인의 재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민법은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유치권자와 경락인 간에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경락받은 사람은 유치권자의 진을 빼기 위해서 그냥 냅두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유치권을 근거로 한 변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유치권에 관한 성립 요건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보자 말이죠. 2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 담보 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다. 자, 물상대의성이 없는 건 아시겠죠? 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을까요? 자, 저번 강의 때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경매대금의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인데 기억나시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채권이 있어야지만 유치권도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친다라는 불가분성은 유치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2번에서 유치권과 동시행변권에 비교해서 제가 박스로 넣어놨는데 이거는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동시이해항변권을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한 용도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330페이지 오시면 유치권에 성립해가지고 서설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성립요건 1번 목적물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조심할 것은 점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전 등기 받을, 설정 등기 받을 필요는 없고요. 또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배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채권과 목적물과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므로 우측에 나오는 판례까지 나오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유익비나 필요비나 공사대금은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쌍무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박스 밑에 2번 해가지고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꼭 채권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네 번째,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먼저 성립되고요. 2번,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판례는 결국 뭐냐면 점유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니까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5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예요. 그러면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있죠. 자,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요.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다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3번, 전세권자가 나오죠.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필요비 자체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4번,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의 점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5번, 질권자가 질문이죠. 그러면 질권이라는 말은 질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점유가 뭐예요? 적법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질권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무엇이 성립돼요?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질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아시겠죠?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해를 하시라고 집어넣은 거고요. 밑에 문제가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어딨나요? 요거죠. 보증금에 대해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 요거죠.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여기서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필요비는 필요비인데 왜 손해배상이냐. 이걸 우리가 동시항변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동시이해항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이해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이해항변권인 거예요. 따라서 필요비는 뭐예요? 유치권의 대상이니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대상이고요. 따라서 디귿은 답이 되는 거죠. 1번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법령 해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리을번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디귿에서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1번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1번 목적물 유치해서 1 부동산 임대차 유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종의 보존 행위를 의하고요.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유치권의 주장은 뭐죠? 유치권은 물권, 절대권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특히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유치권의 효과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것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너는 돈을 주고 너는 목적물을 인도해줘라 이런 형태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한 이행 판결이 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경매권 해가지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매할 수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3번 간이 변제 충당권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돼요.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4번 별제권이란 말이 있는데 줄임말입니다. 별도로 완제해다오. 다시 말하면 별도로 완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돈을 다 못 받게 돼요. 그죠? 근데 일정한 권리자는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해요. 돈을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별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전세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있고요. 유치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있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저당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전액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별제권은 유치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에게 인정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5번째, 과유치권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수취한 과실을 꽁꽁 먹는 건 아니에요. 수취한 과실을 변제 충당한다. 받을 돈에서 까 나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번째, 유치물 이용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임차인은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일종의 뭐로 이해한다고요? 보존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아무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단의 7번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요. 또다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범위에서는 또 다른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오죠. 1번 의무의 내용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로요,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두 가지 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관 주의 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요, 100% 예외 없이 다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의무 위반의 효과가 나오죠.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해야 될 의무, 또 승낙이 없거나 보존행위가 아니라면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두 가지가 있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사유가 나오고 2번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나오죠. 1번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되고 2번 다른 담보의 제공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저를 물어가지고 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해서 개를 제가 집에 끌고 왔어요. 유치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채무자가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밤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저 강아지는 제 자식과 같은 놈이니까 일단 고양이를 대신 맡아주시고 개는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는 즉시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따라서 고양이를 들고 와서 이걸 대신 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싫습니다. 그러면 유치권 소멸 안 되는 거죠. 그럽시다. 제가 고양이를 맡아주고 걔는 돌려드릴게요 라고 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3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반환 청구권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물상 대위도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2번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했다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유만으로는 유치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효과. 당연히 그 물건을 뭐죠? 돌려줘야 되겠죠. 대표 예지가 나옵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요겁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되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네요. 적법한 점유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적법함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측에서 위법함을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간접점인가요? 지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거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병이 건물이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점유를 행사하면 갑의 유치권은 대살한다. 맞나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치권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대산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